한국이 미국에 무릎 꿇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일본이 766조 원 던지고도 실패한 그 일을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해냈다는데요. 미국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 돈이 아닌 무언가로 우리를 사로잡았다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발끈하고 일본이 분노한 이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만 특별 대우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리리안 보스예요. 30해 동안 국제무역협상이라는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왔죠. 한국의 수석 무역 전략가로서 저는 이번 10년 중 가장 중요한 경제 대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사무실에 서서 일본의 실패한 협상 소식을 보고 있었죠. 그들의 5,500억 달러 약속, 무려 766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제 동료가 방금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좌절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리리안, 그가 말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정부와도 달라. 그는 진행하면서 규칙을 바꿔버려. 우리 차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25%의 관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였죠.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 동맹이었죠. 반도체, 인공지능, 그린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보좌관들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는 숫자와 일자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유명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보스 대사,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5,500억을 제안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소. 한국은 무엇을 가져왔나?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이 중요했죠. 대통령님,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져왔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죠. 관심을 보이는 신호였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의 기술 지배에 맞설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태블릿을 꺼내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에 건설될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 러스트벨트 지역에 들어설 배터리 생산 시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0만 개의 미국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즉시 만들어집니다. 제가 강조했죠. 건설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장은 1년 안에 가동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제 완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계속하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대학들과 협력해서 차세대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킬 것인지, 어떻게 미국의 희토류 광산들을 재가동시켜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인지 설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동맹입니다. 경제적 NATO라고 할 수 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은 트럼프가 물었어요.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21세기의 산업 표준을 만들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기다렸죠. 협상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내 트럼프가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안을 듣는군.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백악관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보고했죠. 하지만 이제 실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첫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디테일의 싸움이 될 것이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우려를 하나하나 해소해야 했죠. 특히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미국 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죠. 시작하시죠. 미국 무역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죠. 한국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담 3주 전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 회의를 위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제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5,500억 달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의 3,500억 달러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부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대표님, 조선업 기술을 미국에 넘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화면에 IMO 규정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28년까지 탄소세 때문에 98,000척의 선박이 친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환된 선박은 겨우 2,000척뿐이에요. 이건 기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2조 달러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를 제안할 겁니다. 미국은 LNG 운송선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은 투자금입니다. 한 직원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대담하고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각 페이지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네, 장관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합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분석한 부분이었죠. 그는 거래를 좋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제안이 그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팀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트럼프 역할을, 다른 사람들은 미국 협상단 역할을 맡았죠.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제안을 발표하고 예상 질문에 답했습니다. 왜 한국이 조선업 기술을 공유하려고 하지? 트럼프 역할을 맡은 직원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친환경 선박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미국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성공적이었고 때로는 실패했죠. 하지만 각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마지막 점검 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죠. 기억하세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 미래를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했어요. 3,500억 달러. 이 숫자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기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LNG 운송선, 친환경 기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동맹,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어요. 백악관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는 베센트 장관과 루트닉 장관이 이끄는 트럼프의 경제팀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첫 공격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미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보스 씨, 베센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어요. 한국도 미국 인프라에 대한 그들의 약속에 맞출 수 있겠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열고 조선업 제안서를 펼쳤어요. 신사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러 온 게 아닙니다. LNG 시대를 위한 미국 조선업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연가스는 운송수단이 필요하죠. 우리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3시간 동안 힘겨운 토론이 이어졌어요. 루트닉이 우리의 2천억 달러 사전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삼성 시설, 이미 건설 중인 모든 배터리 공장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창문 밖으로는 워싱턴의 겨울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께 약속한 7개의 공장 중 단 하나도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도체 공장은 물론 배터리와 자동차 공장도 세웠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는 옆에 앉은 보좌관과 짧게 속삭였죠.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텍사스 공장에서만 5,000명의 미국인이 일하고 있죠. 루트닉 장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대화입니다. 한국 기술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가스를 운반할 배가 필요하죠. 비용은요? 베센트가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 3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죠. 2030년까지 미국은 자체 LNG 선단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을 견디는 능력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보좌관이 들어와 루트닉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그가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바뀌었죠. 테슬라가 방금 발표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230억 달러라고요. 전환점이 왔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의 시장 접근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말이죠. 베센트가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거 말이에요. 6개월 안에 필라델피아에서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1년 안에는 10,000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고임금, 고기술 일자리예요. 루트닉이 베센트를 바라봤어요. 무언의 대화가 오갔죠. 저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어떻게 하죠? 베센트가 물었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인프라 투자를 원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선소가 인프라 아닌가요? 항구, 철도 연결, 전력망,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댈 거예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숫자를 검토했으며 일정을 조정했죠. 제 목이 말라왔지만 물을 마시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세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로운 목소리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또 다른 관리였죠. 우리 LNG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배출가스를 40% 줄이는 신기술을 사용하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도 고려한다는 걸 보여줄 기회예요. 그 말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으니까요. 베센트가 일어섰습니다. 보스씨, 우리는 이 제안을 대통령께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죠.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약속이 아니라요. 이해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겠어요. 악수를 나누며 회의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했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죠. 차가 떠나갈 때 백악관을 뒤돌아봤습니다. 어딘가 저 건물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걸 보여줬죠. 내일은 의회 로비스트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작은 승리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베센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과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걸 줄 거예요. 단지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요. 새벽 3시였어요. 서울의 어둠 속에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이나 유럽과 똑같은 수준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폭발할 것처럼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청와대 동료들, 산업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베이징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도박은 매우 위험했소.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짧고 차가운 경고였어요. 우리가 조선업 카드를 쓴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건드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그들의 해양 야망이 갑자기 한미 조선업 기술 동맹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이었죠.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와의 협정을 포기하라는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반응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JP모건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것도 단 몇 주 만에 2번이나 말이죠. 골드만삭스도 곧 따라왔어요. 그들의 보고서에는 특별히 우리의 협상 성공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죠.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의 쓴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액을 들여 얻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한국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돈으로 샀고 한국은 지혜로 얻었다. 어느 일본 경제지의 제목이었어요. 비꼬는 듯 하면서도 사실을 인정하는 그들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대만과의 비교는 더욱 극명했어요. 그들은 4억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했음에도 20% 관세율을 적용받았죠. 이 사실이 우리의 전략적 성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분석가가 쓴 표현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미국은 절박한 파트너들로부터 레몬을 짜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역전시켰다.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이런 반응들을 종합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일부 언론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조선업 기술 이전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요. 중국과의 단기적 마찰보다 미국과의 장기적 협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선업 기술 협력은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기회였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팀의 협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우리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정말 끝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좋은 시작이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조금은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선업 기술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도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했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해냈어요. 거대한 압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죠. 저는 서재로 들어가 협상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자가 강자와 협상하는 법,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라. 이번 협상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중국의 보복, 국내 산업계의 우려, 실제 기술 협력의 어려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협상의 힘은 돈이나 압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경제부 차관으로서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정보가 들어왔어요. 미국의 한 고위 관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이건 단순히 4년짜리 정책이 아니었어요. 무려 10년 이상 지속될 글로벌 무역 구조의 대변역이었죠. 관세로 매년 3,10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가 암호화된 전화로 설명했어요. 미국 국가 부채 이자가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수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본은 실현되지도 않을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고 유럽은 실행할 수도 없는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미국의 진짜 산업적 필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와의 반도체 계약은 정확히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6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나하나의 성공이 우리 접근법의 정당성을 증명했죠. 단순히 해로운 관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일본은 모호한 약속들로 고전하고 있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의 혁신적인 금융으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언급했었죠. 하지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비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속았다고 인정했다더군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제 손안에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측 파트너들과의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군요. 한 고위 관리가 말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빈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삼성의 반도체 투자, LG의 배터리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시설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산업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접근 방식을 칭찬했다는 거였죠.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과 유럽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투자는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죠. 반면 우리의 프로젝트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빈 약속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2025년 8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협상의 결과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받은 일을 기억하죠. 일본 총리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못한 초대였습니다. 이건 태평양 지역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더군요. 미국 조선소들이 한국 기술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친환경 운송을 이끌 LNG, 운반선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회사들은 돈을 벌면서 동시에 미국이 에너지 수출 강국이 되도록 돕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하지 못한 진짜 윈윈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농산물 시장을 여는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 시작될 거예요.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들어오는 돈에 취해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라면 이런 정책들은 트럼프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될 거예요. 세계 무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증명했어요. 모든 것을 거래로만 보는 외교, 자기 나라 경제만 생각하는 시대에도 전략적인 생각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일본은 불확실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대만은 많은 것을 제안했는데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가장 투자 대비 돈이 되지 않으며 불안한 투자가 해외 인프라 투자인데, 협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저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면서 이 원칙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저를 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협상가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오래된 방식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뉴스를 확인해요. 미국 조선소에서 새로운 배가 진수되었다는 소식, 한국 기업이 또 다른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고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팀원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때로는 정말 막막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로운 요구를 할 때는 머리가 아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미국과 그렇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었냐고 물었죠. 비밀이 뭐냐고요. 사실 특별한 비밀은 없었어요. 그저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과 맞는 걸 찾았을 뿐이죠. 남들이 돈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기술과 협력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단계의 협력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죠.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입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처음 그 회의실에 들어갔던 날을 떠올려요. 긴장되고 불안했던 그때의 제 모습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은 많아요.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제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꼭 필요한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다음 협상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팀원들과 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죠. 때로는 피곤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이죠.